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아이가 아버지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20초 만에 말이죠. 사라져버린 아이의 이름은 마츠오카 시냐로 당시 4살이었습니다. 때는 1989년 3월 6일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던 시냐와 가족들은 시냐의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뒤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냐 어머니의 친척집에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신세를 지기로 하죠. 다음 날인 3월 7일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났죠. 그러나 마사노부가 보기에 시냐는 조금 더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지라 집에 돌아가 안고 있던 둘째 아이를 부인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시냐가 마치 하늘로 솟기라도 한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시냐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현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단 20초였습니다. 마사노부는 시냐가 먼저 나갔나 하고 근처를 둘러보았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었고 시냐가 나타나지 않자 온 가족들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으나 시냐를 찾지 못했고 친척의 연락으로 지원을 나온 마을의 소방대원들과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시냐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시냐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된 걸로 여기고 관할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하여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냐를 찾지 못하자 수색 인원을 200명으로 늘려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시냐의 옷가지, 신발 등 어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스터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작은 마을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아버지의 시야에서 시냐가 벗어난 시간은 불과 20초. 기억의 오류를 감안하여 길게 잡는다고 해도 약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 그 사이 누군가가 시냐를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냐를 납치하는 게 가능하려면 마사노부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돌계단을 오를 때 맨 뒤에서 아주 가까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왔어야 했고 시냐가 비명도 지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면식범이어야 했으며 약 30초 안에 시냐를 데리고 감쪽같이 사라져야만 납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공범이 계단 밑에서 자동차로 대기하다가 납치해서 달아났다는 의문도 있었으나 시냐가 사라지고 바로 찾으러 나왔던 아버지도 현장에서 100m 떨어진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자동차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 남아서 시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언제까지 친척집에 머무를 수도 없던지라 일단 3월 17일에 이바라키현의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3월 16일 친척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본인을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냐고 말이죠. 이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연락이 없자 시냐네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전화는 미스테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면 어떻게 도쿠시마현에 있는 시냐네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들자 시냐의 어머니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라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는가? 두 가지 가정 모두 의문이었습니다. 납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전화 한 통으로 납치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상의 아이의 어머니를 사칭하고 있지도 않은 위문금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신야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가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전화를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발신지 추적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년 후 신야 실종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즈음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카와사키에 사는 XX라고 합니다. 제가 신야의 행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제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단 절대 제 이름이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PD에게 익명 보장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당시 진행자 와타나베 마리라는 아나운서가 카와사키시에 사는 XX씨께서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실명을 밝혀버렸고 제보자는 나는 분명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밝혔으니 말을 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와타나베 마리와 남성 아나운서가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전국 각지에서 신야를 목격했다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끝내 신야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 31일 실종자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에 나온 남성 때문에 신야 실종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이 남성이 신야의 어릴 적 모습과 묘하게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죠. 남성은 본인이 4살 때부터 21살까지 모르는 아저씨에게 감금되었다가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신야와 너무 닮았다는 제보를 넣어 신야의 부모님과 DNA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신야의 아버지가 페이스북 계정으로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고 밝혀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집 앞 현관에서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츠오카 신야. 마츠오카 신야 실종 사건은 일본의 3대 실종 사건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